아까 설명 진행하다 털렸잖아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반응을 해서 보니까 이 .c 파일에서는 돼요. 그게 또. 그래서 여기는 인트x 세미콜론, 인트x 세미콜론 동일한 변수에 대한 인트 변수에 대한 선언을 여러 번 적어두면 .c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익스턴 붙이면 저기 있는 거랑 링크를 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UX는 저기서 선언한 저 X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빌드 성공해요 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넣삼을 하면 넣삼이 됩니다. 얘도 성공해요. 여기서 여기는 3,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둘 다 이니셜라이저를 적어버리면 둘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초기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의 오류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안 붙여놓으면 여기 C, 옛날 C 같은 경우는 선언 적혀 있으면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잡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정의랑 관련된 거를 먼저 한번 싹 풀어봤고 여기까지 쭉 지금 코드를 한번 훑고 내려와 봤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정의가 보이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펑크포 테스트라는 함수에 대한 멤버 함수였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해요. 이런 느낌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이 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선언은 제 기억이 맞다면 4개, 5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맨 땅에 적어두면 얘가 풀네임인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여기 있던 글로벌 소속 비멤버 함수 선언에 대한 저 함수에 대한 정의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함수 정의 첫 줄을 고치면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예시 소속 여전히 네임스페이스 소속이니까 비멤버 일반적인 함수 선언에 대한 정의 내용물을 적은 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s를 붙이면 이제 s 소속 어떤 구조체 소속 멤버 함수 이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등등. 여기서 또 한번 이너를 또 한번 때릴 수 있었죠. 이런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해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자, 그런 식으로 요 함수는 어디 소속 그러니까 요 함수 정의는 어디 소속 함수에 대한 선언이 어디 적혀 있는 그 함수에 대한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것이냐를 여러분이 요 첫 줄을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등장했던 소속 관계를 배제하고 그냥 플랫하게 나열한 이름 목록이 요 정도가 지금 튀어나옵니다. ARG라는 인수 이름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들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세요.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데이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나? 세미콜론 찍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아까 최초 버전이에요. 글로벌 소속 친구예요. 그리고 글로벌 소속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다 보니까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글로벌 소속 변수 저 위에 선언되어 있는 개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툴팁으로 알려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예시 소속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로 둔갑을 시키면 이 데이터 세미콜론은 이제 예시 소속 변수 선언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 클릭하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얘에 대한 정의 내용물을 채우는 동안 그냥 맨 땅에서 내가 데이터라고 이름을 적으면 걔는 동일한 소속 동일한 예시 소속 변수 이름을 부른 셈 쳐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죠. 여기 선언 적혀 있고 밑에 정의 적혀 있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S를 해서 하면 요번에 데이터는 그죠? 얘는 non-static 멤버 이름이 되니까 얘는 이제 만약에 적법하게 부르고 싶다라면 아니요. s.data와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략하긴 했지만 이 s도 어때요? 예시 소속 s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 소속 s 소속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물을 적을 때는 마치 여러분이 그 내용물을 이 선언이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중괄호를 열고
내용물을 적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서 내가 데이터라고 부른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얘를 쓴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S라는 이름을 현재 사용했단 말이에요. S라는 이름은 일단 요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예시 소속 S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쓴 셈 쳐주는 겁니다. 지금 타입네임을 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타입네임들 중에 하나를 골라준 셈이 돼요. 등등 해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S 한 다음에 inner 한 다음에 펑크포 테스트 하면 이제는 S.데이터 하면 안 되죠. 그냥 데이터 하면 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여전히 또 inner의 데이터로 지금 간주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쓰려면 이제 inner라는 이름의 inner 형식 오브젝트 하나를 끼고 점 데이터를 내줘야겠죠. 이때도 마우스 갖다 대면 그 친구 소속이 제대로 뜨고 있고, 네, 이렇게 첫 줄을 적어 놓은 이상 이 중괄호 내용물은 이 중괄호 안에 지금 집어넣어 놓았다라고 상정하고 각각의 이름들을 찾아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거는 한 5분 정도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최초 버전은 이거 콜론 어쩌고가 하나도 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실상 유일하게 보이는 글로벌 소속 펑크포 테스트에 대한 정의로 간주됩니다. 얘가 글로벌 말고 저기 중괄호 안에 있는 그 함수에 대한 정의야 라고 첫 줄을 적어주시면 진짜 그거인 것처럼 여러분이 내용물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안에다 적어놓은 동일한 네 글자 DATA라는 네 글자가 어디 선언되어 있는 데이터냐를 어떤 느낌으로 찾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어때요? 볼만한가요? 어쩔 땐 빨간 줄 그어주고 어쩔 땐 안 그어주고 막 이럴 거고, 지금 우리는 소속 관계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함수 이름 적어서 빨간 줄 안 그어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시면 돼요. 거기다 막 괄호 닫고까지 막 해보실 필요까지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시라는 이름은 이것만 단독으로 세미콜론 찍으면 얘는 아쉽지만 얘 수식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단독으로 적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적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콜론 연산자를 직접 적어가면서 개 소속의 펑크포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풀네임을 적기 위해 저항 자리에 사용하는 느낌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걔는 그렇고, 그래서 자, 요거는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예시 소속 가보면 그러면 예시 소속인 게 튀어나오겠죠. 이것도 역시 많아. 콜론 하면 요렇게 네 가지를 데이터랑 원래 예시 소속인 애들 4개 데이터랑 펑크포 테스트랑 S랑 얘네 넷을 이 함수도 예시 소속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아도 여러분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 소속의 S 소속의 펑크포 테스트다. 걔 내용물, 저 위에 선언되어 있는 걔 내용물을 적는 셈이다 라면 얘는 지금 S 소속의 뭔가들을 데이터 스태틱 등등을 굳이 여러분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동등한 느낌으로 예시 소속의 S가 있고, 자, 얘는 예시 소속이면서 S 소속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 소속의 데이터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선언은 더 가까운 게 존재하죠. S에 더 가까운 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걔에 대한 예시 소속 그 B멤버 인트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콜론 연산자 붙여서 풀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얘 말고 안 겹치는 거 뭐 있겠죠? 그죠? S defined outside 같은 건 예시 소속이기 때문에 나도 예시 소속이라 그냥 적으셔도 돼요. 왜냐? 나는 예시 소속인 X 소속인 거잖아요. 근데 난 예시 소속이냐? 물어보면 맞거든요. 달리 말하면 지금 얘 정의에서부터
S 어쩌고저쩌고 형식을 찾아야 되네. 여긴 이 안에는 없고, 그래서 요 바깥, 중괄호 하나 바깥에서 요 이름을 찾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선 또 다시 여기서 또 콜론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또 얘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얘 소속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나는 S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이름은 내 한 겹 바깥에서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콜론 들어간다라는 건 걔 중괄호 안, 걔 정의 중괄호 안에서 이름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콜론을 더 찍거나 아니면은 원래 찍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코드 적고 있는 요 함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생략하거나 와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올라갈게요. 아까 살짝만 보고 넘어온 건데 여기도 있었죠? 자, 이 친구는 예시 소속 예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적고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마치 이 구조체 정의가 네임스페이스 예시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각의 이름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S라는 이름은 가장 가까운 위치가 예시 소속 그 같은 중괄호 안에 S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었고 이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그 느낌이 여러분이 구조체 정의 중괄호 내용 적을 때 물론 네임스페이스 정의 내용을 중괄호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중괄호 내용 적을 때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사실 소속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가져가셨다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 살짝만 주목해 주세요. 맥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일단 별표 쳤어요. 안심하세요.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이거 실행하면 여기서 저 위에 있는 저거를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식을 적어 놓고 그 수식을 몇 글자 어치만큼 앞에다가 띄워가지고 출력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를 불러줍니다. 자, 얘는 상수 수식이에요. 얘 형식은 사실은 배열 형식이고 9판짜리라서 이거 사이즈 곱하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오른하는 코드 있으면 다 주석 처리해버리고 저도 마찬가지네요. 잠깐만요. 변환 단위가 비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변환 단위라고 해석한 게 그 트랜슬레이션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파일이라고 얘기했었죠. 파일 비워버렸고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요 수식을 적었어요. 근데 요 위에 적혀있는 요 샵 디파인 친구는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수식 글자를 마치 큰 따옴표 붙여서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제가 요 자리에다가 요건 저만 적을게요. 이상한 거니까 여기다가 x 이런 식으로 적으면 exp 자리에 $x를 적은 거예요. 그 $x라는 그 두 글자에 대한 큰 따옴표 표현을 적어줘요. 그리고 큰 따옴표 표현끼리 이렇게 하면 합치는 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력할 때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이게 제가 아리까리하긴 한데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는 이렇게 넘버 사인을 3개인가 2개인가 붙이면 돼요. 전 3개 붙였더니 되길래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 방금 GCC 버전 확인해 봤더니 GCC에서는 이걸 하나만 적으면 된대요. 괜찮아요? 지금 맥에서 돌리는 친구들 요 174줄 언저리에 요 샵디파인 부분 안에 보시면 넘버 사인 3개 exp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넘버 사인 하나로 바꾸시면 그 다음에 실행하시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잘 나오네? 뭐지? 해피엔딩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수식을 그대로 복붙해서 메시지인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이런 식으로 무슨 수식 계산하면 뭐 나오냐 같은 것들 출력하고 싶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 없을 거예요. 이런 건 예시 만드는 전화 써볼 만한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메인 함수 정의, 맨 밑에 깔려있는 메인 함수 정의를 좀 봅시다.
우리가 포함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태틱 멤버 데이터랑 스태틱이 아닌 멤버 데이터랑 그다음 코드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 해서 네 가지 케이스를 S라는 형식 구조체 정의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선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을 여기서 사용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포함 관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여기까지 하면 정리 슬라이드 하고 10-1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지금 3시 25분이거든요. 여러분 4시 50분에 저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시간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메인은 글로벌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S라는 그 구조체 부르려면 난 예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시 콜론 해서 불러줘야 됩니다. 이건 별 수 없어요. 다음에 S1, S2 해가지고 그 S 형식 오브젝트 두 개를 사용하려고 선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S1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제 얘 소속 이름들을 멤버 이름들을 내가 적을 수 있는 거죠. 보면 두 개는 데이터 이름, 그다음에 세 개는 코드 이름으로서 지금 함수 이름으로서 나한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non-static 데이터 멤버 이름을 써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 S1이라는 오브젝트, S1 오브젝트가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딨나 앰퍼샌드 연산자 찍어서 기준 위치를 확인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점 찍고 non-static 데이터 이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불러왔던 멤버 변수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지금 메모리 위에 어딨나 저 int 4바이트는 메모리 위에 어딨나를 알려줄 겁니다. S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수식은 지금 전부 다 정당하게 잘 실행됩니다. 실행 결과랑 비교해 보시면 예쁘게 줄 맞춰서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S1, 이건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일단 S1은 이 위치에 있다면 S1.데이터는 동일한 위치값이 나올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점 데이터, 이 데이터라는 non-static 데이터 멤버에 대한 offset 값은 더하기 0, 더하기 빼기 0이 잡혀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S2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offset을 서로 다른 위치에다가 적용시켰더니 위치값은 다르지만 아무튼 얘랑 얘는 동일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데이터, non-static 데이터 멤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옵 때리면 4바이트짜리가 튀어나올 거예요. 엔터 한번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static 데이터 멤버 이름을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점 연산자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죠? 생긴 거 똑같죠? 근데 얘는 조금 길이가 기니까 사이즈 옵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띄어쓰기를 해서 줄맞춤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앰퍼샌드 S1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S1하고 얘는 S1에 점 찍고 스태틱 데이터 이름 적었어요. 그 다음에 그 int 4바이트가 메모리 어딨냐를 물어본 거예요. S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얘에 대한 실행 결과는 생각보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봐봐요. S1이랑 S2는 아까랑 동일한 위치여야 되죠. 그 동일한 오브젝트 계속 끼고 지금 수식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 S1.datastatic 해갖고 특정되는 int 한 칸의 위치는 완전 다른 곳이에요, 지금. 그죠? 얘랑 얘는 지금 선언을 엿다 적어놨기 때문에 automatic 위치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거에 그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을 멤버 오브젝트들도 당연히 automatic 위치를 갖게 될 거예요. 반면 얘가 automatic 위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점하고 static 데이터 이름을 적었을 땐 완전 다른 동네 위치 값을 나한테 줍니다. 다시 보면 S1 점하고 얘를 부르나 S2하고 점 찍고 얘를 부르나 위치값이 둘 다 동등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 사행성 아닙니다. 다시 실행해도 똑같게 나와요. 괜찮아요? 자, 위에 거 봅시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점 데이터 똑같이 적었어요. 근데 위치값은 다르게 나왔어요. 왜? 기준 위치가 달랐으니까요. 개념이 이 non-static 데이터 멤버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 개념을 쓰는 셈이 돼요. offset 개념을 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S1이랑 S2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오브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수식에 대한 위치값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 오른쪽에 동일한 이름 적어놓고 점 왼쪽에 오브젝트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점 왼쪽에 S1을 적나 S2를 적나 다른 뭘 적나 점 오른쪽에 스태틱 데이터 이름을 적어 놓은 이상 얘는 동일한 위치값이 튀어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스태틱 하면 정적인 정전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 데이터 이름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스태틱한 거냐? 미안해요. 스태틱 멤버 데이터 이름 하면 뭐에 대해서 스태틱한 거냐? 그 오브젝트의 위치에 대해서 스태틱한 거라 보면 되는 거죠. 그 오브젝트 자체에 대해서 스태틱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자, 지금 우리 예시 콜론 데이터 하면 얘는 이것만으로 딱 4바이트가 특정되는 거잖아요. 예시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 선언돼 있는 데이터 4바이트 걷다 3을 담겠어 이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스태틱 데이터 멤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예시 소속에 S 소속에 거기 적혀 있는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 자리에다가 5를 담겠어 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데이터 멤버에 대한 오브젝트는 지금 같은 경우 인트죠. 인트 오브젝트는 그 스태틱 그 구조체 또는 클래스 형식 오브젝트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구성하진 않아요. S 오브젝트에는 S 소속 스태틱 데이터 멤버 오브젝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소속 관계는 여전히 가져갑니다. 여전히 S 중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어요. 저 인트 변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 점 연산자 적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점 연산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 연산자를 일반적으로 적는 건 좌항을 특정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다음에 우항으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요. 이 오브젝트에 대해 이걸 적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오브젝트라는 걸 우리가 굳이 지칭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어두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랑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이건 저만 바꿔서 실행해 볼게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S1을 끼고 하든 S2를 끼고 하든 똑같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 불러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 한 칸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스태틱 데이터 멤버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점 연산자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S 소속 스태틱 데이터 멤버 이름을 사용할 땐 S 형식 오브젝트를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소속 관계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냐에 따라 소속 관계는 명시를 해줘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콜론 해주면 돼요. 자, 봐봐요. 요거 지금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시까지만 적으면 네임스페이스 이름이에요. 여긴 앰퍼샌드 못 붙여요. 전 정의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S까지만 해도 여전히 앰퍼샌드는 못 붙여요. 타입 네임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S 중괄호 안에 있는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 하면 얘는 이제 인트 형식이 됩니다. 데이터 이름을 적은 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앰퍼샌드 찍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정의도 위에 잘 적혀 있고요. 그래서 오류는 현재 안 내주고 있지만 점을 안 찍는 게 더 괜찮은 방법이다라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현재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래요. non-static 데이터 멤버 유전에 offset 다뤄봤으니까 그 이야기가 여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스태틱은 붙이면 그 연결고리 offset 개념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소속 관계만 남아요. 포함 관계는 구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속 관계에 따라서 지금 코드 누구 거 코드를 정리에 따라서 콜론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아가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만 해볼게요. 위에 지금 우리 요거 갖고 놀았잖아요. 요 S 소속으로 전 지금 잡아놨어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콜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돼요. 같은 소속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을 땐 콜론이 필요 없어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물론 이너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여전히 S 소속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 소속 이름 적으실 수 있어요. 콜론 안 하고.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까먹은 거 하나 있는데 아니다. 까먹지 않았어요. 설명했어요. 미안해요. 설명했다는 사실을 까먹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멤버 이름을 살짝 볼게요. non-static 코드 멤버 이름이에요. 멤버 함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 함수 호출식을 조금씩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네 둘은 지금 오류 안 난 걸 봐서는 정상적으로 호출됐을 거예요. 중괄호에 내용물이 없을 뿐이지. 그럼 오류를 내보도록 하죠. 자, 당연하지만 얘 그냥 펑크는 안 되겠죠? 그러면 멤버 함수로 호출한 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꼼수를 부릴 수가 있겠죠? 자, 예시 소속에 S 소속에 제의 full name은 요거거든요. 맞죠? 얘를 호출을 때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적 멤버 참조는 특정 개체에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아주 고상한 오류 메시지를 뱉어줘요. 자, 얘는 지금 full name을 부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non-static 멤버 함수예요. 코드 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점 연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add 같은 느낌으로 저항 자리에 뭐 넣을지, dis 자리에 뭐 넣을지를 정해서 쓰도록 돼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 지금 full name 지칭한 거고 s1 점 해서 하면 위에 거랑 완전히 동등한 코드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꾸로 볼게요. 얘가 원래 full name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난 메인이에요. 글로벌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펑크라는 이름 원래는 그냥 못 불러요. 콜론을 반드시 찍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찍지 않아도 컴파일러는 이 펑크가 저 S의 펑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메인은 지금 S 소속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본 바로는 내가 S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S 소속 뭔가를 부르려면 콜론을 찍어야 돼요. 내 메인은 S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펑크는 콜론 안 찍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non-static 멤버 함수다라고 지금 컴파일러가 찾아준 거예요. 무슨 근거로 찾아준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응? 그죠? 자, 지금 이 전체 수식은 우리가 지금 점 연산자 붙이고 괄호에 붙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거에 먼저 계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를 붙여요. 그리고 그거의 좌항은 S1이죠, 현재. S1의 형식이 S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점 연산자는 얘의 형식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점 찍었으니까 걔에 대한 형식, 그 수식의 형식, 정의를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펑크가 있나 없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S1의 형식이 S 형식이기 때문에 예시 소속 S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그걸 가지고 예시 소속 S 소속 펑크구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까까지 풀네임으로 적을 수도 있고 등등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 보니까 그럭저럭 그럴싸하죠. S1의 형식은 S예요. S 구조체 S 형식이에요. 그걸 일단 여기다 대놓고 스타트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이 수식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진짜 거기 non-static 멤버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택해 준 겁니다. 없다면 선택을 못 해줬겠죠? 좋아요. S2도 형식은 똑같죠?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저만 재밌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 수식은 요거 플러스 괄호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괄호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메인 호출식 적을 수 있죠? 근데 메인 호출식에 괄호 안 적어도 되죠. 이거 계산하면 메인 함수 어딨냐 나오는 거잖아요. value of main이 성립을 안 하니까. 그래서 value of main이 아니라 address of main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어드레스 거기서부터 놀아나서 표해갖고 진행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멤버 함수 호출식에서 괄호를 제거하면 부분 수식만 남는 거죠. 펑크까지만 남아요.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까? 제가 굳이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당연히 이거 지우면 오류가 나기 때문인 거죠. 자, 얘는 오류가 납니다. 함수 이름만 불렀는데 꺼지래요. 개치사하죠. 마우스 한번 갖다 대시면 바인딩된 함수에 대한 포인터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래요. 바인딩된 함수에 대한 포인터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C에서 에러 메시지 구경할 때 있잖아요. 되게 직관적이었죠. 배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록 뭐 매크로 답변도 있긴 했지만 식이 수정 가능한 L밸류여야 합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들어보니 진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부 다. 여긴 지금 C++의 세계로 넘어오잖아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서 그에 대한 적절한 오류 메시지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오류 코드가 1000개가 넘어가요. 몇천 개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고, 바인딩된 함수에 대한 포인터는 함수를 호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non-static 코드 멤버에 대한 호출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점 연산자를 일단 찍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냐?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게 있다 칩시다. int 펑크 똑같구나. 뭐 add가 있다 칩시다. int x, int y예요. 인수 두 개를 받는 애예요. 정인 잘 돼 있다 칩시다. 여기서 우리가 add 더할 거야. x에 3 담고 몰라 나머진 내일 까지만 적은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빨간 줄이 그어져야죠. 우리가 지금 인수 하나를 담았는데 그러면 5를 담든 0을 담든 해서 닫는 괄호까지 찍어주는 게 매너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았을 거면 애초에 호출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자, 얘는 왜 빨간 줄을 긋냐? 이미 0번째 인수를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그러니까 디스 자리에 S1 위치값을 넣겠다라고 지정을 한 셈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치 펑크에 괄호 열고 대괄호 앰퍼샌드 S1까지만 하고 세미콜론 찍은 셈 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작업을 해준댔죠 C++ 컴파일러가. 근데 그 뒤에 비록 아무것도 인수를 안 적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괄호는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0번째 인수 S1으로 하겠다 정해놓고 거기서 그냥 끝맺어 버린 겁니다. 그런 걸 C++에서는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좀 치사하긴 한데 지금 딱 설명을 들어보면 저런 건 막아야 확실히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뻘짓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막는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납득할 수 있죠. 지금 얘는 0번째 인수 정한 거예요. 호출하려고. 근데 실제 닫는 괄호까지 다 적진 않은 겁니다. 괘씸한 거예요. 먼저 짠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우리가 non-static 멤버 그거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려고 멤버 함수 정해놓은 거 아닌데 호출하라고 했는데 인수를 반만 넣고 끝내는 겁니다. 지금 안 되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었다 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디스가 S1 위치를 잘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쪽까지 노란화살표 한번 갔다 오셔야만 하도록 그렇게 마련돼 있어요. S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얘네 둘은 디스 자리에 누구 위치값 담냐만 다른 거죠. 동일한 코드 실행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non-static 멤버 이름에 대한 사용은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됩니다. 아쉽지만 점을 이건 아쉬운 게 아니죠. 점 연산자를 찍어서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S 오브젝트를 끼고 멤버 함수 호출할 거냐 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정하기까지 했다, 점까지 찍었다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호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렇지 않아요. 파이썬에서도 이런 방금 나온 바인딩이라는 용어를 꽤 자주 쓰는데 파이썬에서는 바인딩 먼저 해놓고 나중에 다른 인수 담아서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C++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다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저걸 호출하는 건 따로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수식 내지는 다른 문장에서 저거를 괄호 열고 닫고를 나중에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이거 데이터가 필요해요. 메모리에 저 사실을 담아야 됩니다. 펑크를 호출할 때 S1을 끼고 호출하기로 했음이라는 사실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사용하죠. 그 사실을. 근데 그럴 거면 그냥 S1 포인터 값 담아놓고 예를 들어 해볼게요. S별 PTR은 S1 하고 앰퍼샌드 S1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호출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그냥 S에서 글로벌 버전이긴 한데 예시에 S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죠? 물론 최신 C++에선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 밑에는 이제 스태틱 버전이에요. 아까 전에 데이터 생각해 봅시다. non-static 데이터 멤버는 점 연산절 꼭 찍어가면서 그 데이터 이름을 불러야 됐어요. 그 멤버 변수 이름을 불러야 됐어요. 이유는 그 non-static 데이터 멤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멤버 변수에 대한 컴파일러의 정의는 offset 값을 정의해 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위치가 필요해요. 누구 오브젝트 안에 있는 int 4칸, int 4바이트를 쓸 거냐를 지정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이건 C에서부터 지금 전승되어 온 우리의 미풍 양속이에요. 심지어 그것들을 위한 전용 인텔 명령어까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 연산자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근데 스태틱 버전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동네 얘기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S 소속이긴 한데 S 오브젝트는 굳이 필요가 없는 아무튼 인트 하나 담을 수 있는 멤버 변수 해가지고 스태틱 데이터 멤버를 하나를 얼마든지 선언하실 수 있고 그 4바이트를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소속 관계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포함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non-static 코드 버전으로 왔어요. 여기서도 this 자리에 S1 오브젝트 담을 거냐, 달리 말하면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하려고 지금 멤버 함수 정의를 한 건데 무슨 데이터랑 연계할 거냐를 여러분이 멤버 함수 호출식 적을 때 반드시 점 찍어서 지칭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점만 찍고 호출 안 하면 털려요. 인수를 반쯤 담은 셈이 돼버립니다. 그럼 스태틱 버전은 어떨까요? 아까랑 느낌 비슷하겠죠? 여기서도 S1 점하고 펑크 스태틱 하는데 아마도 스태틱이란 단어는 여기에 S1 오브젝트를 집어넣나 S2 오브젝트를 집어넣나 하등에 상관없이 실행하는 그런 버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간단히 유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만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코드니까 자, 지금 중괄호 내용물 안에서 얘는 non-static 버전이죠? 여긴 안 적혀 있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static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internal 이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펑크는 얘는 non-static 버전이고 여기서 this를 찍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찍으면 아까 봤던 그 이름들 튀어나오죠? 왜냐? this의 형식이 저거니까. 근데 얘는 static 버전이에요. 얘는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콜할 때. 데이터랑 코드랑 연계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this라고 적으면 털립니다.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역시나 전용 오류를 뱉어줘요. this는 비정적 멤버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적인 non-static 얘기하는 거죠. 얘는 static 멤버 함수에 대한 멤버 함수 정의를 적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괄호 아니기 때문에 this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나한테 점 왼쪽에 무슨 오브젝트 있나를 자동으로 던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호출하는 입장으로 다시 또 돌아올게요. 호출하는 입장에서 내가 굳이 S1, S2 이런 거 선언해 놓고 점 찍어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안 담아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게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호출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시 콜론 다음에 S 콜론 다음에 펑크 스태틱 하면 풀네임이 찍히는 거죠. 지금 동일한 이름이라 떴죠. 바로 여기서 그냥 괄호고 닫고를 하실 수 있고, 아까 전에 봤듯이 괄호를 안 치셔도 돼요. 얘는 멤버 함수 호출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 호출식입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 호출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검색했을 때라는 거 나오는 표현에서 멤버 함수 호출식은 non-static 멤버 함수 호출식의 줄임말이라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얘는 일반 함수예요. S 오브젝트 필요 없어요. 다만 소속 관계상 S 정의 중괄호 안에 선언이 적혀 있었던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풀네임을 여러분이 찍고 거기까지 하면 함수 하나가 특정되는 거고, 걔 선언에 따라서 여러분은 인수 안 넣고 호출하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마치 메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점 연산자 몇 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콜론 연산자로 교체까지 어느 정도 해본 셈이 됩니다. 까지 하면 우리가 포함 관계까지 정리하기 위한 실습을 견학을 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가 가능해요. 이거 별 붙어 있어요. 잠깐만요. 시간이 오늘 시간 되게 많이 남는데? 기분 좋아요. 우리 지금 되게 아까 전에 인트 넘버 털린 거 빼면 되게 스무스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준비를 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과연 6시간 안에 들어갈까?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 얼굴이 지금보다 한 온도상으로 한 30도 정도 더 어두웠다면 이제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더 설명을 듣거나 했을 텐데, 지금 표정 바꾸셔봤자 소용없고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언제 설명하기로 했지?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했구나. 이거 별표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얘 형식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펑크 언더스코어 스태틱의 형식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걸 그냥 먼저 합시다. 원래 제 목표는 그 아우터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C++에는. 사실 C에도 존재했어요. C에서 C의 어터랑 비슷한 건 뭐 있었어요? 그 위치할 때 스태틱 위치랑 아우토매틱 위치 할 때 그 아우토매틱 위치를 여러분이 아우터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써서, 요거 저만 할게요. 점C 파일 잠깐 가면 이게 뭐야? 못 본 척 해주세요. 엔터 좀 칠게요. C에서는 여러분이 auto int x 세미콜론 하면 얘는 static int x 세미콜론 한 거에 대척점이 됩니다. 위치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static 위치랑 automatic 위치. 그래서 지금 이거 로컬이에요.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터 선언이고, 여기서 int 변수 x는 기본적으로 원래 automatic 위치를 갖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auto int x 하면 얘는 강제로 automatic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양쪽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굳이 여러분이 스태틱을 붙이면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automatic이 아니라 스태틱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복붙해서 바깥으로 들고 가볼게요. 이걸 원래 그러니까 글로벌 선언이었다 치면, 글로벌이면 기본적으로 스태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토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어토가 빨간 줄이 그어져요. 왜냐? 모든 글로벌 이름들은 정의를 한다면 스태틱 위치를 가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를 못 붙여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 밖에 있는 메인.c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안 그어지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시 빨간 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를 생성을 해볼게요. temp.c에서 만들게요. 자, .c 파일이에요. 복붙하면 즉시 빨간 줄이 꺼집니다. 왜냐? 저 x는 글로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태틱 위치를 가져야 되는데 어토로 하고 싶다? 그러지 말래요. 전역 범위 선언에 글로벌 선언에 이 스토리지 클래스, 자, 이 선언에 대한 위치는 절대 어토매틱 위치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자, 아까 자, 선언은 글로벌 선언이거나 로컬 선언이죠. 글로벌 선언엔 어토를 못 붙여요. 로컬 선언에 어토를 붙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아무도 안 쓰던 스페시파이어였어요. 마치 다낭 더하기 연산자처럼. 근데 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C가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도 있는 그 막 있잖아요. 그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바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양쪽을 모두 신경 써주는, A를 한다면 not A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아무도 안 썼었어요. 당시에는. 여기 지금 오류 날 테니까 세미콜론만 하나 찍어둘게요. 이러면 오류는 안 나겠지? 응,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토라는 스페시파이어를 C++, 21세기 C++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무슨 용도로 쓰냐? 지금 봐봐요. 콜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ampersand S1 값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S1의 형식은 구조체 X 형식이에요. 예시 소속 S 형식이에요. 맞죠? 마우스 갖다 대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걷다 별 하나 찍은 형식이 정확하게 이 PTR의 형식이 돼야지만 우리는 형식 측면에서 완벽하게 이 포인터 변수에 포인터 값을 담는 셈이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귀찮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거를 자동 이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뭐 PTR2라고 붙일게요. 자, 이건 여러분도 해보셔도 돼요. 지금 요 메인 저 위에 S1, S2 선언 밑에서 어토 한 다음에 이름 하나 아무거나 정해주시고, 물론 여기서 바로 세미콜론을 찍는 건 아니고 여기서 는 하고 이니셜라이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물론 중괄호 열고 붙여주셔도 되죠. 이니셜라이저를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붙여주시면 일단 빨간 줄은 안 뜹니다. 이게 지금 선언 이슈니까 문제가 있다면 바로 빨간 줄을 꺼줄 거예요. 자, 그럼 이 PTR2의 형식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 편한 형태로 다시 가공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적었다 치면, 자,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수식을 적어놨을 때 그 수식의 형식이 뭐냐를 컴파일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잘 적어두셨다면요. 그리고 그 형식이 바로 이 새로운 이름 PTR2의 형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돼요. 예를 들어 PTR2는 3 하면 얘는 당연히 int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5 하면 얘는 더블일까요? 플롯일까요? 더블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로 하면 얘는 컨스트 캐릭터 별 형식이 돼요. 우리 그 예시에서 봤던 그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작은 따옴표 A 하면 얘는 캐릭터 형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등등등. 그래서 S2 하면 얘는 이제 그냥 S 형식이 될 거고요. 이러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아마도? 앰퍼샌드 S2 하면 걷다 별 붙인 거 S에 대한 포인터 형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저의 수식을 적어놨을 때 그 수식의 형식이 바로 이 새로운 이름의 형식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까? 이게 자동이죠. 이게 21세기의 자동이죠. 나중에 가면은 이 콜론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라이브러리 중에 뭐 이상한 걸 쓰거나 할 때는 그럴 때 너무 귀찮다. 근데 이미 저기다가 선언을 예쁘게 하나를 적어놨어요. 걔랑 비슷한 뭔가인데 살짝 다른 뭔가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이름, 변수 이름 내지는 등등을 내가 당장 선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심지어 그 중에 하나인 auto specifier를 적어서 적당한 네가 알아서 계산 저 수식 보고 알아서 잡아줘와 같이 지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이니셜라이저가 없으면 바로 털리죠.
참고할 게 없잖아요, 이니셜라이저가. 그렇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이고 추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는 3을 했으면 얘는 인트 변수가 됐을 거고, 는 3.5 했으면 더블 변수가 됐을 텐데, 지금 이니셜라이저를 우리가 적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형식인지를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이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변수니까. 그래서 추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즉시 빨간 줄을 그어서 거부를 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자, 대충 알겠죠? auto specifier 쓰면 어려운 걸 쉽게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원래 질문은 뭐였냐? 과연 이 수식은 무슨 형식이냐가 원래 질문이었어요. 맞죠? 아닌 척 하지 마라,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걸 알기 위해 우리는 au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uto x 뭔지 모르니까 는 하고 얘를 한번 그어봅시다. 붙여넣기 하면, 세미콜론 하면 일단 빨간 줄은 안 그어져요. 그럼 저 수식의 형식이 뭔지를 x의 형식이 뭔지로 우리는 역추론을 할 수 있겠죠?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자, 여러분 디스어셈블리 조사식 싫어한다 그래서 이 짓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함수 선언을 해주진 않습니다. 걔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중괄호 열고 닫고 해야 되잖아요. 함수를 하면, 함수 선언은.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형식은 확실히 함수 형식이 맞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x의 형식을 함수 형식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 x라는 이름을 적법하게 쓰려면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함수 정의는 컴파일러가 혼자서 못 해주는 거고, 그 정의를 어딘가에다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데 이 형식이 뭔지도 모르는 놈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덕션을 한번 해줍니다. 별을 줘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해주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C++ 컴파일러 만들어도 그렇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이 별을 떼고 보면 진짜 저 펑크 언더스코어 스태틱의 형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쟤는 인수를 안 받고 보이드를 리턴하는 그냥 평범한 함수라는 거예요. 비록 멤버 함수긴 하지만 스태틱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점 연산자 쓸 필요가 없는, 마치 메인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함수로 취급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펑크 언더스코어 스태틱 뿐만 아니라 데이터 언더스코어 스태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얘는 바로 인트가 뜰 수 있죠. 그냥 그 4바이트를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디덕션 같은 거 없이 바로 이러면 인트 오브젝트 관점에서는 복사를 해주고 그냥 숫자 하나 옮겨 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한 셈이 됩니다. 오케이? 스태틱은 이렇게 간단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스태틱 멤버 변수다? 걔 그냥 변수예요. 다만 소속 관계가 중괄호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태틱 멤버 함수다? 그럼 걔는 그냥 함수예요. 다만 밖에서 호출하려면 소속 관계에 따라서 콜론을 찍어줘야 될 뿐이에요. 그럼 non-static 멤버 데이터와 non-static 멤버 코드의 형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이 auto라는 걸 쓰면요. 여러분 오늘 집에는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2개는 해봤어요. 스태틱 데이터, 스태틱 코드 이름 무슨 형식이냐 봤어요. 그러면 non-static은 무슨 형식이냐,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빨간 줄을 바로 그어버려요. 자, 여기서의 빨간 줄은 아까 전 그거랑 비슷해요. 그냥 멀티플라이 그냥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non-static 멤버 함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조차도 없어요. 부르려면 무조건 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앰퍼샌드를 찍을 수는 있습니다. 앰퍼샌드가 뭐였죠? 어드레스 옵이죠. 그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옵이 아니라 오프셋 오브 같은 느낌이 되겠죠? non-static 데이터 멤버 이름이에요. 걷다 앰퍼샌드를 찍으면 너 걔에 대해서 얼마라고 정의해놨니?를 물어보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0이 나오는 거예요. 옵셋값 기준으로. 걔의 형식은 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괜찮나요? 안 괜찮기 시작했죠? 얘의 형식 뭐 나올 것 같아요? 1번 int, 2번 사실은 이거 빨간 줄 꺼야 됨. 자, 다시 말할게요. 예시 소소, S 소소이에요. S는 이제 구조체 이름이에요. 그럼 데이터는 int 데이터 세미콜론 해놨어요. 따라서 데이터는 S 구조체에 대한 멤버 변수 이름이에요. 스태틱 안 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에 의하면 얘는 이 이름에 대한 정의는 offset 값을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출력 결과를 토대로 보면 그 offset 값은 0이에요. 자, 그 offset 값, 위치 값은 value of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value of 데이터는 진짜 메모리 위에 4바이트에 지금 숫자 1, 2, 3, 4, 5 뭐가 담겨 있냐죠. 그렇기 때문에 그 offset 값은 value of는 아니고 당연히 address of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여기선 바로 그 address of 멤버 변수가 나오는 수식을 적고 그 값을 address of 어쩌고저쩌고 값을 x자리에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저로. 근데 과연 이때 x의 형식은 뭐냐? C 기준으로 당시에 봤을 때 offset은 int 형식으로 다뤘었어요. 맞죠? 이 x의 형식은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뜹니다. 별이에요. 근데 별에 콜론이 달려있어요. 괜찮아요? 자, 콜론을 제외하고 봅시다. 그러면 int 별이죠? 맞죠? int 별 x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위치값을 담는 친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앰퍼샌드 연산자 찍어서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별이에요 지금? 그죠? S라는 구조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별 형식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S 구조체 전용 offset 값을 담기 위한 변수가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S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이 다 멤버 데이터, 멤버 코드, 멤버 타입, 멤버 형식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멤버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 x 자리에는 멤버 포인터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 x는 멤버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자, 굵은 글씨 포인터 하나 나올 때 개 힘들었잖아요. 멤버 나올 때 힘들었죠. 변수는 1주차에 나왔지만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자, 이제 굵은 글씨만으로 우리 슬라이드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멤버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그래, 담았다 칩시다. 그러면 얘 이제 printf로 출력하면 진짜 0 나와요. 이거 이전에 본 적 있는 수식이죠? 괜찮아요? 능력치 str 앰퍼샌드에서 봤더니 048 나온 거 기억하나요? 기억 안 나도 돼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x라는 변수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자, x에는 플러스 0이 담겨 있는 거예요. offset 값이. 그 offset 값은 평소에 어떻게 썼죠? 달리 말하면 이 이름을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었나요? non-static 데이터 이름을 쓰고 싶을 때. 그쵸? 점 연산자를 찍어서 오브젝트 하나를 껴야 됐었죠. S1의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됐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int 한 칸이 특정되고 그다 5를 담거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 x에는 앰퍼샌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offset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offset 값을 사용하고 싶어요. x에 담겨있는 offset 값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자, s1.x는 3 하면 이건 털립니다. 왜냐? 그죠? x는 멤버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멤버에 대해서 정의된 위치값이 담겨있는 바깥에 있는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터 변수 그 위치값을 가지고 실제 뭔가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별을 찍었죠. 별 ptr 같은 느낌으로 우리 별 초이스는 n 괄호 열고 닫고도 있었잖아요.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문제 중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 별을 찍습니다. 점 별 연산자가 존재해요. 그리고 얘네 둘은 동치입니다, 이제. 자, 여러분 보시기 쉽게 가져올게요. 아이고, 더 어려워졌어요. 오케이? 자, x는 요거죠. 그 말은 x는 요거죠. 저 두 개 만나면 상쇄되겠죠? 의미 관점에서.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저 x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오늘은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 금요일 내지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요거를 좀 더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지금도 재밌어요. 자, 우리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네, 지금 설명 들어보면 확실히 저따 앰퍼샌드 담아놨어요. 근데 난 앰퍼샌드가 아닌 버전을 쓰는 게 목표예요. 그냥 데이터라는 걸. 그럼 나는 별을 찍어서 써야죠. 그죠? 앰퍼샌드 넘버 하면 넘버에 대한 위치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넘버 한 칸이 필요해요. 그러면 별 PTR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얘도. 아니죠. x는 그냥 지금 함수 정의 안에서 로컬로 선언한 그냥 변수예요. 다만 거기에 s용 옵셋 값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걔의 형식은 s의 옵셋 형식이 돼야죠. 그리고 따라가면 인트 나오는 것까지 적어놔야죠. 그래야지 거기 옵셋 적용하고 거기서부터 무슨 형식 오브젝트로 간주할 거냐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 더 남았죠? 우리 3개 했어요. 스태틱 데이터, 스태틱 코드 멤버, 난 스태틱 데이터 멤버. 하나가 또 뭐가 남았죠? 그죠? 난 스태틱 코드 멤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멤버 함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면 4가지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걔는 지금 봤을 때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앰퍼샌드 예시 풀네임 불러줘야죠.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요. 펑크를 불러줍니다. 세미콜론. 요건 돼요, 또. 자, 난 스태틱 멤버 함수 이름 그냥 부르기만 해도 털렸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점 찍고 괄호 열고 닫고 안 해도 털렸죠. 근데 앰퍼샌드는 됩니다. 그럼 얘 형식은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죠. 얘도 별 형식이에요. 그다음에 별을 따라가면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인수 안 받고 나한테 보이드 형식 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라 S 형식 별인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Y의 명칭은, 우리 수업상 명칭은 얘는 자, 포인터죠. 포인터 담는 변수죠. 이거 따라가면 뭐 있어요? 멤버 함수가 있죠. 따라서 멤버 함수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네, 이거 하려고 9일간 기다렸어요. 좀만 참아요. 괜찮아요? Y의 형식은 별 하나 담는 거예요. 지금 앰퍼샌드 해갖고 담잖아요. 근데 그 앰퍼샌드 어디다 찍었냐? 멤버 함수 이름에다 찍었어요. 그러면 그 멤버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멤버 함수의 위치값이 어디냐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포인터 값이 넘어오는 겁니다. Y는 요상하긴 하지만 위치값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저 Y라는 이름을 쓰려면 또 별을 찍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난 스태틱이니까 당연히 오브젝트를 특정하고 S1을 끼고 S1을 연계용 데이터로 삼아서 호출할 건데 그냥 펑크라고 호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것도 풀네임으로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개 소속 멤버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지만 S1 점 하고 별을 찍고 Y를 하고 여기서 호출을 때리실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Y가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멤버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점별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게 먼저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요것만 다른 걸 제외하면 위에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S1을 가지고 디스 자리에 S1을 담고 펑크를 호출한 셈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 포인터 형식이랑 멤버 함수 포인터 형식이랑의 차이점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인트 포인터 형식이랑 일반적인 포인터 형식이랑 멤버 포인터 형식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인트 포인터는 진짜 위치 값이에요. 기준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 네, 멤버 포인터 형식은 기준 위치를 고려한 옵셋 값이 담기는 거예요. 플러스 0, 플러스 4 같은 게. 자, 멤버 함수 포인터, 함수 포인터 형식은 따라가면은 함수가 어딨냐 그거 정보이죠. 그러면 가서 호출하면 돼요. 멤버 함수 포인터 형식은 따라가면 함수가 뭐 있냐, 그 다음에 걔를 호출하려면 점 왼쪽에 무슨 형식 오브젝트를 준비해 놔야 되냐, 그 정보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형식 이름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 형식에 대한 멤버 함수 포인터 형식이었기 때문에 점별 왼쪽에 S1 오브젝트, 그러니까 S 형식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해서 점별 연산자까지 해서 준비 다 마친 다음에 호출해야 돼요. 그러면 디스 자리에 S1이 담긴 채로 펑크가 호출될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으면, 자, 지금 현재 당신들은 털리고 있지만 이게 기말고사 볼 때쯤 유튜브 보면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멤버 함수 포인터 만들겠구만 이러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납득을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예시들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구경하면 10-1에서 보기 위한 준비들은,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들은 다 구경한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뭐가 궁금한지도 잘 모르겠죠?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은 쉬웠어요. 소속관계예요. 소속관계는 이름들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S가 구조체 형식이거나 클래스 형식이거나 네임스페이스 형식일 때, 미안해요. S가 구조체 이름이거나 클래스 이름이거나 네임스페이스 이름일 때 그 S 정의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이름 데이터는 S 소속 이름이 됩니다. 자, 선언을 그 중괄호 안에 적는 거 외에 어떤 이름을 제 소속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자, 우리가 유리수 개념을 창시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유리수 개념을 창시한다라는 건 유리수라는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여러분이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중괄호 내용을 혼자 채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안에 선언을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름은 죽었다 깨나도 유리수 소속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유리수 소속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유리수 정의를 적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내 친구냐를 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속관계는 그런 식으로 먼저 짜는 프로그래머가 정해놓는 거예요. 늦게 짜는 프로그래머는 그 사람이 짜둔 코드를 고치지 않는 한 소속관계에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언급은 안 하긴 했는데, 자, 로컬 글로벌 얘기할 때 함수 정의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언 적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걔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메인 콜론 넘버 이렇게 내주지 않았죠. 그냥 넘버라고 했죠. 심지어 봐봐요. 얘 지금 이너 소속이에요. 4단으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언을 해요. int 넘버라고요. 그럼 이 넘버는 예시 S 이너 펑크 포 테스트 소속 넘버냐라 물어보면 그딴 거 1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넘버예요. 왜냐? 이 중괄호 안에서만 부르려고, 지금 이 함수 정의 안에서만 부르려고 선언해둔 로컬 이름이니까요. 괜찮아요?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정한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저런 소속관계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 이 함수 정의 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로컬 이름이고, 따라서 밖에서 누가 얘 이 중괄호 안에 있나 같은 거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제까지 나온 모든 int 변수 선언들은 다 offset 위치값을 갖거나, 그러니까 구조체 정의 안에 non-static 멤버 변수 선언을 했을 때 걔 제외하면 전부 다 스태틱 위치를 가졌어요. 근데 얘는 어토매틱 위치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아예 결이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소속 관계를 논하지 않습니다. 얘 지금 중괄호 안에 들어있고 얘 소속은 요거니까 이 친구의 그거는 이거겠구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쟤는 로컬 변수구나 그냥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뭐 직접 적어본 적은 없긴 하지만 이건 가능해요. 함수 정의 안에 구조체 정의를 적으실 수 있어요. 클래스 정의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체 이름, 그 클래스 이름은 그 자체는 로컬 이름처럼 쓰이는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소속 관계 안 잡힙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구조체 정의 안에 int 멤버 변수 선언하면 걔는 그 구조체에 소속이 돼요. 또 무슨 얘기냐면 안 중요한 걸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조체 정의를 적을 수 있잖아요. 선언 적을 수 있으니까 얘 A는 무소속입니다. 로컬 이름이에요. 근데 요 A 정의 안에다가 int x 세미콜론 하면 요 x는 명백히 이제 A 소속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 구조체 정의 중괄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근데 그 A의 소속이 지금 글로벌 소속도 아니고 S 소속, 예시 소속 등등도 전부 다 아닌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괄호 바깥에서 어떻게 콜론을 찍든 맨 마지막에 A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 친구 봅시다. 이 친구는 어디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든 글로벌 이름 예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예시에서부터 차근차근 스타트하면 저 이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요 이름이 비록 요렇게 찾아가면 함수 이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함수 정의 안에 있는 요 A라는 이름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콜론을 어떻게 찍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A 소속이다, X가 A 소속이다라는 건 이 중괄호 안에서는 중요하죠. 그 정도까지는 케어를 해준다 보면 돼요. 그래서 소속 관계는 그 정도고 요거까지는 안 중요해요. 그런 디테일은 굳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소속 관계고 포함 관계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업젝트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체나 클래스 소속 non-static 멤버 데이터 이름에 대한 업젝트는 예를 들어 능력치 구조체다, 능력치 업젝트다. 걔는 힘에 해당하는 int 업젝트, 민첩에 해당하는 int 업젝트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일단 소속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2번, 그 데이터 선언은 non-static 데이터 선언이어야 돼요. 미안해요. 그 멤버 데이터 선언은 non-static 멤버 데이터 선언이어야 돼요. 스태틱이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이름에 대해 형성되는 offset 적용해서 형성되는 그 오브젝트는 그 int 오브젝트 등등은 원래 능력치 형식, 원래 유리수 형식, 원래 S 형식 오브젝트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는 오브젝트들을 우리 수업에서는 멤버 오브젝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오브젝트 안에는 분자 오브젝트랑 분모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다른 유리수 오브젝트 3, 4개 있었고 어떤 데는 2분의 1 들어있고 어떤 데는 3분의 2 들어있었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성립하는 포함 관계는 영속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리수 오브젝트를 파괴한다. 그 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 오브젝트랑 분모 오브젝트도 그 시점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유리수 오브젝트를 생성한다. 그 시점에 분자 오브젝트랑 분모 오브젝트도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포함당하고 있는 그 상위 오브젝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만 먼저 퇴근함 수고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가 영속적인 포함관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주의해 주세요. 자,
non-static이어야 되고 데이터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수, 그러니까 멤버 함수 정의를 몇 개를 적으시든 간에 그 함수에 대한 코드 덩어리는 절대로 다른 오브젝트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 막 출력 안 해봐도 되죠? 앰퍼샌드 값 출력 안 해봐도 되죠? 그 정도까지 하면 너무 선 넘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non-static이든 static이든 멤버 함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위치값은 그냥 static 위치라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어딨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멤버 함수 자체 코드 덩어리의 위치는요. 그리고 그 숫자값 또는 그 코드 덩어리 자체는 절대로 다른 오브젝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 안에 add도 곱셈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 add라는 함수 자체는 유리수 오브젝트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어딘가에 있어요. 다만 걔를 호출하기 위해 내 왼손에 좌항 오브젝트, 내 오른손에 우항 유리수 오브젝트를 들고 add를 들고 가서 호출을 해야 됐던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좌항, 우항 손에 줄 수 있는 유리수 오브젝트에는 오로지 int 값 두 개만 담겨 있는 거예요. 분자분모. 8바이트짜리 오브젝트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스태틱 멤버 데이터에 대한 오브젝트는 절대로 그 형식, 걔를 포함하고, 아니, 걔가 소속되어 있는 구조체 클래스 형식 오브젝트에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non-static 데이터 멤버들에 대한 오브젝트만 포함돼요. 지금 봐요. 굵은 글씨 투성이죠. 언제 한번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중요한데 여러분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가 이런 수업에 가시면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런 영속적 포함관계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포함관계, 예를 들어서 막 뭐 예를 들지 않겠어요? 그 수업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지? 애그리게이션이랑 컴포지션인가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다르게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건 요거예요. 리스트 형식 써본 적 있죠, 여러분? 파이썬에서.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숫자 3개 담거나 아니면 헬로월드 같은 거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 헬로월드는 내 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시점에 리스트를 박살낸다고 칩시다. 그럼 헬로월드도 박살나겠죠? 그래서 영속적이진 않지만 어떤 칸에 임시로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갈 수도 있고 등등. 하지만 지금은 이 리스트를 복제한다 했을 때 헬로월드도 복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 파이썬에서는 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여기 담겨있는 헬로월드를 다른 리스트한테 이동을 시킨다든가도 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포함관계가 영속적인 게 아니라 약간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C++는 일단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없고 굳이 만들려면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이따 조금 힌트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포함관계는 기본적으로 영속적인 포함관계, 달리 말하면 물리적인 포함관계만을 지칭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보기가 쉬워요. 구조체 정의만 봐도 뭐가 누구한테 포함될 거냐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non-static이랑 static 멤버 데이터에서 static specifier 의미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멤버 데이터 선언에 static을 붙이면 static 데이터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조금 혼용하고 있는데 살짝 보정을 할게요. static까지 붙이면 멤버 데이터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static 데이터 멤버 정도로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듣기에 하나도 구분 안 됐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말고사 답안 쓸 때도 데이터 멤버 스태틱 이렇게는 적지 않는 이상은 엔간하면은 맞는 걸로 쳐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멤버 데이터 스태틱, 데이터 멤버 스태틱, 멤버 스태틱 데이터 다 그럴싸하죠? 그러려냐고 씁시다. 아무튼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안 붙였다면 걔는 non-static 데이터 멤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이 경우에는 그 멤버 오브젝트의 위치는 non-static일 때
그 non-static 데이터 멤버에 대한 오브젝트의 위치는 순전히 걔가 포함되는 구조체 내지 클래스 오브젝트의 위치가 automatic이냐 static 위치를 갖냐에 따라서 걔에 포함되는 분자 분모 오브젝트도 automatic 위치를 갖고 static 위치를 갖고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붙이는 static은 붙이고 안 붙이고는 그 이름에 대한 위치가 실제 int 4바이트가 static 위치에 있을 거냐 non-static 위치에 있을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써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느낌의 또는 유리수 전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겠죠? 그럼 걔는 static 위치를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non-static 데이터 멤버인 분자 분모지만 그 4바이트는 static 위치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유리수 자체가 static 위치에 잡혀 있으니까요. 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멤버 데이터들은 전부 다 동일한 위치에 그 8바이트 안에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주의해 주세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스태틱이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의미를 그냥 지금 짚어놓고 가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멤버 데이터 선언에 붙이는 스태틱은 세 번째 의미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멤버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아까 해봤죠? 정의를 구조체나 클래스 정의 중괄호 밖에다가 적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때는 절대로 static specifier를 붙이면 안 돼요. 그 바깥에서 int EAC 콜론 S 콜론 코드 보고 올게요. 이게 여러분 아마 창소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겁니다. 여긴 절대 스태틱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다 스태틱 붙이는 건 그 두 번째 의미 용도로 쓰는 셈이 되거든요. 익스터널을 인터널로 바꾸는. 근데 저렇게 멤버 변수들은 데이터 멤버들은 절대로 인터널이 돼선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아버렸어요. 붙이면 바로 오류가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 안 했는데 이거 거지 같잖아요. 그죠? 내 프로그램 어딘가에 그 ODR인가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스태틱 데이터 멤버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어딘가에 중괄호 밖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cpp 파일 여러 개를 쓴다. 그 중에 정확히 한 군데에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 나 이런 거 싫다라면 이거는 2017년도 C++에서부터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자, 이거는 같이 해봅시다. 47줄이에요. 올라오시면 자, 여기는 지금 맞죠? 스태틱 데이터 멤버 선언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왜냐? 이 클래스 정의, 이 구조체 정의는 저 파일에도 이 파일에도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정의하면 재정의 오류가 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재정의 오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스페시파이어가 있어요. 그게 inline이라는 스페시파이어입니다. 그래서 inline static int data underscore static 하면 얘는 정의를 하는 선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저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정의를 할 거니까요. 자, 이거 안 붙이면 inline 안 붙이면 이거 오류 납니다. 여기서 정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저 붙이면 안 돼요. 그 3을 어디다 담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생성할 것도 아닌데 생성자 자리에 뭐 집어넣을지 그거 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생성할 게 아닌데. 위치값이 정확히 결정되는 그 타이밍에 생성자에 뭐 집어넣을지를 정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고, 그 말은 컴파일러가 위치 정의를 해주는 자리에서만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저를 합법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지금 적을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정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파일이 요 내용이 여러분의 main.cpp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코드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오류가 뜰 만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스마트한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당히 정의를 하나만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 저만 할게요. 여기에 정의가 있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내용물 적었었잖아요. 그죠? 요 펑크에 한번 여러분 코드 한번 보세요. 그 옛날 예시 있잖아요. 유리수 예시 아무거나 꺼내서, 사실 요 다음 거 유리수 예시니까 이걸 봅시다.
add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add 어디 갔어요? add 여기 있어요. add에 한번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시면 우리 몰래 inline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 요 함수 정의도 요 구조체 정의 안에 있는 이상 유리수 형식이라는 개념을 쓰는 모든 파일에 다 이 함수 정의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정의 오류가 뜹니다. 함수 정의 내용물이 여러 파일에 걸쳐 있으니까요. 근데 인라인을 붙여두면 함수 내용물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도 재정의 오류를 띄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조체 정의 중괄호 안에서 함수 정의 중괄호를 한다. 걔는 기본적으로 아마 재정의 오류가 뜰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인라인을 안 붙여도 인라인을 붙인 셈 치고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의해 주시고, 자, 멤버 데이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non-static 데이터 멤버는 포함 관계를 구성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offset을 적용하는 점 연산자를 적어서 점 수식을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 능력치, 누구의 분자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non-static 버전은 그래요. static 데이터 멤버는 포함 관계가 관여하지 않아요. 소속 관계만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콜론 연산자를 써가면서 걔 이름을 부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풀네임을 불렀다? 걔는 그럼 그냥 인트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점 연산자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non-static, static 멤버 코드에 대한 겁니다. 여기도 역시나 static 코드 멤버, static 멤버 함수 이런 느낌으로 필요하다면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붙이면 static이고 안 붙이면 non-static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static specifier의 네 번째 의미를 확인하시는 셈이 돼요. 세 번째랑 네 번째조차도 달라요.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의미는 자, non-static 코드 멤버,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그 멤버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점 수식을 곁들인 멤버 함수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점만 찍으면 오류였어요. 0번째 인수만 정한 셈이기 때문에 일단 점을 찍어서 오브젝트 하나 특정했다면 거기서 바로 여기 닫고까지 해서 여러분은 멤버 함수 호출식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스태틱 코드 멤버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데이터랑 코드의 연계를 전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속 관계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s 펑크 스태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유리수에서 프린트 카운트라는 멤버 함수 호출한 적 있죠. 그때 연산자 썼어요. 그때도 그 친구가 스태틱 멤버 함수였기 때문에 굳이 유리수 형식 정의 안에 들어있지만 유리수 오브젝트 점 해서 호출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 이름만 불러서 호출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atic specifier가 튀어나오면서 데이터랑 코드 구분은 쉬웠죠. 근데 그 코드 구분이 각각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그럭저럭 똑같은 내용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가 보다 라고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그런 거 과제로 내면 나쁜 놈이죠. 계절 아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집에서 심심하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당부 드릴게요.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완전히 따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이제 소속관계라는 단어, 포함관계라는 단어를 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this라는 키워드도 들어가면 좋겠죠. 코드 얘기할 때. 그거는 방금 직전에 나왔던 그거죠. 저도 앞으로 꾸준히 구분해 가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마음 단단히 먹고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칸 4개 뚫어가지고 기말고사 나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놈이 시험 문제를 내면. 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분을 하기 시작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 5시에 쉬는 게 목표죠? 잠깐, 이게 10-1이네? 10-2가 아니네? 못 들은 척 해주세요. ODR이에요. One Definition Rule의 약자예요. 그래서 L-value랑 비슷한 나름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수거예요. 정의는 한 번만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요소에 대한 정의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체 코드 안에
0개도 2개 이상도 아닌 단 1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원 데피니션 룰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ODR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끝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오늘 살펴본 내용으로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회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왜냐? 스태틱 데이터 멤버 여간 잔망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막 아직까지는 파일 여러 개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회하기 위한 스페시파이어로 인라인이라는 친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치 정의를 수반할 수 있는 또는 반드시 수반하는 선언에 인라인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야지만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붙여두면 그 이름에 대한 정의가 main.c에도 있고 main.cpp에도 있고 other.cpp에도 있고 정의가 여기저기에 중괄호를 닫고 중구난방이라도 컴파일러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위치값 해갖고 컴파일러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C++ 컴파일러는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 메모리 16기가 막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다 저장해놓고 다 제대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실질적인 정의를 단 한 곳에만 우리가 적어놓은 것처럼 컴파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non-static 데이터 멤버 선언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걔네에 대해서는 위치값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offset 값이 정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값을 정의하는 거랑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붙이면 역시나 또 즉시 빨간 줄에 전용 오류가 뜰 거예요. 그리고 옛날 C++,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의 C++에서는 스태틱 데이터 멤버 선언에도 인라인 스페시파이어를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에 인라인 붙이는 게 불가능했어요. 달리 말하면 아까 그 맨 밑에 있던 그 한 줄을 반드시 적으셨어야 돼요. 스태틱 멤버에 대한 정의를 어떤 단 하나의 파일에다가.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17년도부터는 인라인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체 선언 정의, 클래스 선언 정의에는 당연히 못 붙이겠죠. 여기 적혀 있진 않긴 하지만 네임스페이스 정의에도 인라인 못 붙여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긴 또 인라인을 붙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혹시나 궁금하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인라인 재정의를 우회하기 위해서요. 재정의 오류를.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목적으로 쓰시면 딱 출제자의 의도대로 적법하게 쓰시는 셈이 됩니다. 정도까지 하면 ODR 얘기도 끝나요. 그 다음에 룩업 얘기가 살짝 중간에 튀어나왔는데 아까 전에 점 연산자 왼쪽에 S1이 적혀 있다 라면 S1.data 할 때 그 데이터라는 이름이 어디 선언되어 있냐를 찾을 때 얼마든지 S1의 형식, S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콜론을 찍은 셈 치고 여러분이 컴파일러가 데이터라는 이름, non-static 멤버 변수 이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선언이 어디 적혀 있냐를 찾아가는 과정을 컴파일러의 룩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주변 문맥, 점 왼쪽에 뭐 적혀 있나 등등을 얼마든지 감안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거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그 펑크포 테스트 FFT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어디에 선언해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S를 그냥 적을 수도 있고 예시 S 적어야만 했을 수도 있고 등등 달랐죠? 그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룩업을 하기 위한 원점을 어떻게 잡냐에 대해서 문맥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작업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중괄호 안에 잘 이렇게 예쁘게 포장만 해두면 굳이 콜론 자주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정도까지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컴파일러가 현재 문맥상 내가 지금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있는, 예를 들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cout이라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 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콜론 연산자를 찍어가면서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만 창에 출력하기 위한 오스트림 오브젝트 하나를 특정해서 여러분은 까만 창에 출력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자 얘기했을 때 디스 화살표 분자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했잖아요. 더 가까운 데에 동일한
글자들로 돼 있는 이름 선언이 적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콜론 연산자는 맨 땅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소속부터 스타트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데이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글로벌 소속 데이터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콜론 데이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디스 화살표 데이터 해서 로컬 이름 데이터가 아니라, 미안해요. 디스 화살표 분자를 해서 로컬 이름 분자가 아니라 멤버 이름 분자를 사용했듯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의 룩업은 우리가 .cpp 코드만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상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는 끝이 나요. 여기까지 하면 10-1이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 개념, 클래스는 데이터와 코드의 연계를 위한 거였다. 짜잔, 우리 다 배웠지요? 다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필수 요소들 중에 한 부분을 가져갔다 보면 돼요. 일단 정의라는 무서운 부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소속관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포함관계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살펴보시면 일단 우리 복습의 1일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드디어 끝이 났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 여러분이 .cpp 코드만, 지금은 되게 길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유리수 장난 아니죠 지금. 정신줄 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갈 때쯤에는 당연히 적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적혀 있어야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면서 술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딱딱 닫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10-1이 끝이 나고, 조금 쉬었다가 10-2 짧으니까 쫙 진행하고 바로 최종 목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